이번 주 뉴욕 증시가 미 독립기념일로 하루 쉬어가는 날이 있는 만큼 보통 이런 휴일을 앞두고는 잠잠한 흐름을 보이기 마련인데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 하나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하는 그런 기이한 모습들도 나타내기도 했죠. 네,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오늘 긍정적인 시장 흐름에 큰 힘이 되어졌는데요. 그 시장 안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들도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0.41%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이 0.84%, S&P 500 지수도 0.6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지금 18,000선 위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 종가 기준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화요일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유럽 중앙은행 포럼 토론에 참석을 해서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라는 점이 이렇게 시장 상승 탄력을 부추기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뉴욕 증시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화요일장 어땠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기술주도 대체로 상승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56%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1.6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내리고 오르고 좀 순환매가 일어나는 모습들인데요. 엔비디아 지금 첫 반독점 조사에 프랑스에서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1.31% 하락 마감을 한 반면 브로드컴 1.02% 상승을 했고요. 전날 하방 압력을 받았던 AMD 4%대의 강력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1%대, 메타도 1% 가까이 올랐고요. 아마존 1.42%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건 테슬라였습니다. 화요일장에 정말 한 가지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이 테슬라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급등세를 내줬죠. 10%가 넘는 상승률이었습니다. 2분기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무랬던 전망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1분기보다도 인도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0.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마비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왜 하락했는지 지금부터 특징주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의 특징주 골라봤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2분기 판매량 호조 덕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똑같이 전기차 스타트업인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5.52%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분기 적자 폭이 확대됐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하방 압력을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말부터 주가가 1달러를 넘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1달러를 하회하는 기간이 지속되다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오늘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샌더스 상원 의원이 지금 약값이 비싸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비만 치료제나 당뇨병 치료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 두 개 회사의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라는 비판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가 장 시작과 함께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메디케어가 값비싼 약품들에 대한 약가 책정을 협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를 커버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메디케어가 비만 치료제까지 커버를 하게 된다면 약값 하락, 약값을 좀 협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우려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그 대신 좀 하락폭을 줄여낼 수 있었던 것은 도나네맙,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미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덕분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보려고 하는데요. 둘 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죠. 5.72%, 1.41% 강세였습니다. CNBC가 보도를 하기를 이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파라마운트 플러스 잠재적 인수자와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일장에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날 하락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년물이 4.737%를 기록했고요. 10년물은 4.433%를 기록을 했습니다. 모두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10년물이 아직까지는 심리적 저항선인 4.5%에 근접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국채금리가 강하게 오르다 보면 시장에 하방 압력을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배럴당 83달러까지 올라왔던 WTI인데요. 지금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82달러 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안 요인들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 갈수록 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의 허리케인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지금 텍사스 지역을 혹시라도 강타를 한다면 정유소들이 문을 닫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용지표 주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용지표의 끝판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현지 시간 금요일에 발표된 미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까지는 확인을 한 뒤에 정확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온스당 2,33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보통은 잠잠한 시장인데 이날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띄웠다라는 코멘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 do think what we're really seeing in the markets on, going into a holiday, it's always quiet. There isn't a lot of momentum one way or the other. But Chairman Powell's comments today did turn around the bond market. So I think what we're seeing in the stock market is mostly a reflection of an improving bond market. We ended 2 quarters with a slightly down bond market this year. We really haven't focused too much on that. So getting a bit of a rally in bonds today, and I think that's what's moving the stock market at all. The last mile of inflation historically has always been sticky, bumpy. Choose your word. It's not a straight line. And when you look at the inflation arc all over the world, every developed country has followed the exact same arc up and down that we have. There's nothing that unique about our situation. It's just that other central bankers have decided to prioritize in their country, growth over price stability, and they're starting to lower rates. We are not making that our priority. And so the Fed is talking about being incredibly data-driven. Keep in mind, that's not a historical place for every Fed that we have. We haven't always waited for the data to back up the decisions of the FOMC. They often are forecasters and making decisions on what they think will happen. So this data-driven approach is unique to Chairman Powell, and we will wait to see what that actually means.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네, 간밤 제롬 파월 덕분에 뉴욕 증시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조짐이 우리 시장에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나름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오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플레 지금 상당한 진전이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주지 않았는데요. 유럽에서 유럽 중앙은행 포럼이 진행이 됐었죠. 해당 자리에 제롬 파월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노동시장에 좀 집중을 하면서 공급과 수요 사이 균형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에 상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은 강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다만 적절하게 냉각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는데요. 너무 빨리 인하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점화될 수 있고 또 너무 늦게 인하하면 경제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양방향 위험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둔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초과 수요 해소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재차 이야기를 하고 보고 고용 지표를 지켜보고 있는데 간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 지표 발표가 됐죠.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일 고용 건수는 814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5월 중에 나왔던 신규 채용 건수 같은 경우는 22만 1,000건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 채용 가능 일자리가 이로써 814만 개에 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같이 작용했던 부분은 바로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서 해고도 동시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고자 같은 경우도 5월 중에는 전달보다 11만 명 정도 증가해서 165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졸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연준은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냉각 여부와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 추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나름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금융시장은 정책 이반자들이 최근 기대를 누그러뜨리고 있었던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돼서 나름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9월 정도면은 충분히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것에 많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ME 페드 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더라도 9월에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는 부분에 투표율이 69%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번 주에 아직도 중요한 고용 지표가 더 남은 만큼 이번 주 후반까지도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밤 있었던 주인공의 이야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되겠죠. 10% 두 자릿수 이상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요. 2분기에 어느 정도 차를 팔았는지에 대한 수치가 공개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분기 생산량 같은 경우는 41만 대를 기록을 했고요. 인도량은 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44만 3천 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감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수치가 공개가 됐는데요. 출하 대수는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44만 대를 넘겼는데 이게 지난해 2분기보다는 4.8% 정도 줄어든 규모이긴 합니다. 그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름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현재 테슬라가 차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1분기 출하량 같은 경우는 1년 전보다 8.5% 줄었지만 매출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3%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평균 판매가가 떨어지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2분기 실적에는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지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이 판매 대수가 확인이 됐지만 2분기의 실적과 관련돼서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는 17일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일 같은 경우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로보택시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일단 웨드부시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번 로보택시데이를 중심으로 테슬라가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길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전날에 중국의 비아드 같은 경우도 판매 대수 공개가 됐습니다. 1분기 전기차 출하 대수가 42만 대로 확인이 됐는데 다행히도 테슬라가 더 많이 판매를 하면서 세계 전기차 1위 자리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2분기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죠.
그리고 간밤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M7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어제 홀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프랑스에서 지금 반독점과 관련된 조사의 칼날을 엔비디아에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 AI 칩을 글로벌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프랑스의 이야기인데, 이 프랑스의 반독점과 관련된 가진금 엔비디아도 최대 10% 매출을 10%까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이 세계 GPU의 92%가 엔비디아의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국가 간의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옥죄고 있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AI 경쟁 보고서를 통해서 가속 컴퓨팅에 필수적인 GPU에 들어가는 이 엔비디아의 쿠다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상당히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엔비디아는 이미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지난 2월에 다양한 국가의 경쟁 당국이 본인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오늘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시장은 놀란 모습을 보이진 않았고요. 다만 중요한 건 프랑스를 시작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 중국, 그리고 또 영국의 규제 기관 또한 반독점과 관련돼서 엔비디아를 지속적으로 옥죄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AI 산업 생태계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 각국의 정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프랑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방향성도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에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6만 1,000달러 선의 지지 라인은 잘 지켜줬는데 그런 암호화폐 생태계에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본의 다국적 기업인 소니가 이번에 하나의 플랫폼을 인수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런칭한다라고 합니다. 해당 거래소의 이름은 S블록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소니가 새로 출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좀 유의미한 거래량과 함께 암호화폐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입니다.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 뉴욕 증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했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이틀째 강세를 보인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주요 재료들과 미증시 휴장을 앞두고 장 초반은 다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긍정적 뉘앙스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며 지수도 종목도 힘을 받았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0.84% 상승한 18,028선에서 S&P 500 지수는 0.62% 오르며 다시 5,509선까지 또 다우지수도 0.41% 상승 마감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테슬라 2분기 출하량부터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 그리고 중요한 고용지표 발표까지 많은 재료들을 소화해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테슬라에 가장 이목을 집중했을 텐데요. 2분기 성적이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테슬라의 인도량은 44만 3,956대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 1분기보다는 14.8% 증가했습니다. 또 월가 예상치 43만 8천 대에서 43만 9천 대보다도 더 잘 나왔습니다.
반면 중국에서의 6월 판매량은 부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의 6월 판매량은 7만 1,007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2%가 또 직전월인 5월보다도 2.2% 감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 주가는 장 내내 강세를 보이며 결국 10.2% 급등해 장중 고점인 231.26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테슬라의 급등세도 분명 화요일 장의 상승 탄력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겠지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긍정적인 발언도 영향이 꽤 컸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파월 의장이 이날 유럽 중앙은행 연례 포럼에 참석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들과 자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진척이 있었다고 언급하긴 했으나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확인과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확신이 더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여전한 신중론에 장 초반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낙폭을 다소 줄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미국의 금리 방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CME 페드워치 툴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9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63% 정도 수준까지 오르며 전주 59%보다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하다, strong이라는 단어를 썼던데 밤사이 나왔던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어제 포럼에서 strong이라고 표현하면서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지표의 완화 추세와 함께 고용지표를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고용지표 결과에 시장은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고용지표들이 줄줄이 공개되는데요. 첫 순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이직 보고서가 오늘 장 초반에 공개됐습니다. 결과는 신규 고용 814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월가 전망치 796만 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앞서 파월 의장이 언급한 대로 여전히 강한 고용시장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후반에 계속해서 나올 고용 지표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지표들 예정이 돼 있고 또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일정과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뉴욕 증시가 거래일이 좀 짧습니다. 미국이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오늘 수요일은 오전장까지만, 즉 한국 시각으로는 오후 1시까지만 거래되고요. 다음 날인 목요일 4일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4일을 제외하고 오늘 수요일과 금요일 주요 고용지표들이 몰려서 공개되는데요. 먼저 오늘은 우리 시각으로 밤 9시 15분에 ADP 민간 고용이, 그리고 밤 9시 30분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차례로 발표됩니다. 먼저 ADP 민간 고용은 6월 기준치가 15만 9천 명으로 예상돼 전월 15만 2천 명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어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 기준으로 23만 5천 건으로 지난주 23만 3천 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젯밤에 나온 신규 고용부터 해서 주요 고용지표들의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 지표는 모두 이번 주 금요일에 공개됩니다. 6월 비농업 고용은 월가 전망치가 18만 9천 건으로 직전월 27만 2천 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수치가 17만 5천 건으로 크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전 수치가 계속 30만 건 전후를 기록했던 만큼 다시 20만 건 아래로 내려올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발표되는 6월 실업률은 직전월과 마찬가지로 4%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지표 모두 한국 시각으로 밤 9시 30분에 차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휴일이 껴있긴 하지만 각종 고용 지표를 소화하느라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노동부 5월달 졸트 보고서 제롬 파월 의장 코멘트, 피트 컨스틸레이션 브랜드 실적 발표입니다. 자, 매달 발표되는 고용 지표 중에서 졸트 보고서가 있고요.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뭐 실업하고 실직하고 취업하고 취직하고 뭐 이런 데 관련된 것들입니다. 졸트 보고서는 매달 초에 발표가 되고 이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목요일 발표가 되죠. 졸트 보고서 빨간색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졸트에서 조랑 LT 나누라고 했죠. 잡 오프닝. 앞에는 JO 잡 오프닝 구인 공고가 얼마나 올라왔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뭐 알바 사이트가 요즘에는 구인구직 사이트로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어 알바몬이나 이런 알바천국 이런 데 공고가 많이 올라오면은 그 사장님들도 많이 구하는 거고 기업에서도 막 사람 많이 구하는 거잖아요. 경제활동 활발한 거니까. 잡 오프닝 구인 공고수랑 여기 뒤에가 노동 이동률이거든요. 레이버 턴오버, 노동 이동률. 그러니까 이게 퇴사율도 높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였죠? 회사에서 권고 사직해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라는 건 왜 자발적 퇴사죠? 경기가 어려우면 자발적 퇴사를 하나요? 절대 안 하죠. 저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경기가 어려우면은 정말 이 얇은 휴지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지고 벽에 붙여놓듯이 정말 딱 달라붙어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기 전까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있죠. 회사에 절대 안 좋은 얘기 안 해요. 맞죠? 근데 경기가 좋고 내 능력을 펼치고 싶다. 그럼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요. 왜냐면 갈 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자발적 퇴사를 해서 새로운 데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전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회전율 지표. 술집 잘 되는 집들은 어때요? 회전율이 빨라요. 비싼 거 먹고 빨리 나가줘요. 또 들어오고 비싼 거 먹고 빨리 나가지고 회전율이 좋거든요. 이 노동 회전율이 좋다는 거는 자발적 퇴사를 많이 하고 신규 취직을 많이 하고 일자리가 많으니까 자발적 퇴사율도 높겠죠. 그러니까 자발적 퇴사율 그리고 신규 취직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인 공고수랑 잡 오프닝이랑 이 노동 이동률 요거랑 합쳐가지고 이런 고용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7.96 밀리언 예상이었는데 8.14 밀리언 나왔다. 밀리언이니까 796만 건 있네요. 그래서 구인 공고수 이거는 이제 앞에 잡 오프닝 요게 대표적으로 이게 막대 그래프로 나오는 거고 뒤에 이제 세부 지표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세부 지표를 보면은 자발적 퇴사율이라던가 신규 취직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건데 앞에 이 막대 그래프에 몇백만 건 이거는 구인 공고수가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800만 건 가까운 구인 공고가 올라온 거죠. 근데 796만 건이 예상됐는데 814만 건이 구인 공고 건수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상회했죠. 예상치 상회했고 지금 전달이 예상치 하회죠. 전전달도 예상치 하회고 그 전전달은 예상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2020년에 정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는 추세죠. 그렇죠? 이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구인을 하겠습니까? 코로나 때 구인을 안 하다가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이 되자 확 늘었다가 신규 이제 사람을 빨리 구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예상치 상회가 나왔다. 자, 이 약간 이제 엇갈리는 이 모습이 지금 좋다고 했죠. 예상치 하회가 나왔다가 예상치 상회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뜨거워도 안 되니까 너무 뜨거우면 이제 금리나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9월, 11월 두 번 중에 한 번은 금리 날 해야 되는데 계속 뜨겁게 나오면은 또 어떤 매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매처럼 무섭다고 해서 매파, 비둘기는 부드럽고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버려요. 너무 뜨거워버리면. 그러니까 적당히 예상치 상해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모습 가운데 살짝 상해가 나왔으니 그렇죠? 애매모호하게 나왔죠. 잘 나왔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어제는 또 중요한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 코멘트는 당연히 빨간색이죠. 파월 의장 코멘트도 저기 캘린더에 위에 빨간색으로 있는데 그거는 뺐습니다. 파월 의장이 또 말했습니다. 의장인데 당연히 중요하겠죠. 의장이 아닌 카시카리도 맨날
그쵸? 카시카리가 왜 맨날 나오냐면은 약간 매파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머리가 빛날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좀 특이하기도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또 애매모호하게 그쵸? 정확히 말을 안 해줘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상당한 진전이 이뤘다. 이게 영어를 이게 해석을 하니까 직역한 것처럼 안 다가와서 그런데 직역한 거라 조금 더 한 번 더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죠. 원래 이 물가 상승률 기준을 2%로 잡았잖아요. 근데 2%까지는 안 내려갔으니까 자기 목표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발작스럽게 올라가던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직전 물가 지표랑 그 이전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반대잖아요. 디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그렇다고 확실히 정말 내가 마음에 들 때가 잡혔어요. 이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파월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고 이렇게 뉘앙스를 던지니까 9월달, 11월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첨년도 높아지고 있죠. 오늘 금리 인하 그 뭐 가능성 보는 막 퍼센티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건 오늘은 준비 안 했는데 또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 되겠죠. 그때 지금 그 들어가 보시면은 변동이 더 심해서 지금 금리 인하 쪽이 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9월달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결국에 또 2% 얘기했죠. 통화정책 완화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이 맨날 끝에 코멘트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나는 2%로 가는 게 무조건 나는 거기가 결승선이야. 글로 갈 때까지 나는 확실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거야. 계속 그런 거야. 지표를 계속 지켜볼 거야. 끝까지 이래. 금리 인하가 나올 때까지 카드를 내밀 때까지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카시카리는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어쨌든 파월이 2% 목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실적이 별로 발표가 없다고 했죠. 근데 수요일 이제 오늘 다시 새롭게 열릴 미국 장 전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했죠. 자, 왜 좋아하냐면은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는 솔직히 우리나라 맥주를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우리나라 맥주 주식에 투자하면 진짜 열불 나시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중국 상해 증시에 시가총액 1위가 어떤 업종인지 아시나요? 그 고량주 업체거든요. 그리고 상해 시가총액 5위 안에 고량주 종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술 주식이 시가총액 1위인 거예요. 상해는. 귀주 모태주라고. 이거 우리가 이른바 고량주죠. 40도, 50도 넘는 무슨 뭐 내 몸에 장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준다는 그 술. 빼가리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시가총액이 안 되는 이유가 세계적으로 못 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와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중국의 그런 고량주라던가 이런 어떤 세계적인 명주를 인정받은. 근데 우리나라는 꼭 무슨 우리나라 맥주 뭐 이상한 맛이 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계화가 되기가 힘드니까 시가총액도 높기가 힘들죠. 근데 얘네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맥주라던가 그리고 와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안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술은 소비를 하면 또 마셔요. 그렇죠? 술은 계속 소비를 하고 계속 마시고 병을 버리고 또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란 말이죠. 지금 2024년도 4분기 실적까지 나왔고 이번에 회계상으로 2025년도 1분기 실적이 이제 오늘 장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출액을 보면은 2.14 빌리언 달러. 야, 매출액 자체 절대적인 크기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지금. 2.14 빌리언 달러예요. 이게 전년 동기 20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7% 증가한 수준이고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이거. 순이익이 392.4 밀리언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당으로 나니까 주당 2.14 달러인데 그것도 77%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고도 높으면 자, 일회성 비용을 제거했더니 629.4 밀리언 달러로 35% 증가하게 나왔네요. 요게 지금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더라도 3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맥주 그림이 거품이 나면서 맛있게 그려져 있죠.
이 맥주가 79.6% 속합니다. 여기 뭐 코로나 맥주도 있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와인 앤 스피리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4를 차지하고 있는데 와인은 마이너스 6% 정도 줄었습니다. 맥주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 회사의 CEO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기 빌 유렌즈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대표가 우리 맥주 사업은 동급 최고의 마진을 유지하면서 무려 56분기 연속 물량 성장을 달성하며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보니까 계속해서 캐시플로우, 영업이익으로 들어오는 돈이 계속해서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와인하고 비어 이 부분들 다 같이 동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굉장히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또 하필이면 맥주 이름이 코로나예요. 급격히 돌아선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랑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치 먼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장전에 나올 것이 2.67 빌리언 달러로 20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여기 또 2023년 4년으로 나와 있네요. 이번 분기에 발표될 게 2.67 빌리언 달러 매출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이익을 봅시다. 예, 영업이익은 지금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당 3.46 달러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5분기 연속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97.88이 에버리지입니다. 컨센서스 에버리지인데 여기서 15%만 오르면 도달되게 되고요. 320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오랜만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후에 스트롱바이 보이네요. 스트롱바이 16개 바이에 3홀드입니다. 자, 소비주 중에 굉장히 강력한 의견이죠. 네, 이런 스트롱바이 의견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정말 안정적이거든요. 자, 지금 일봉이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제 주봉, 월봉으로 가보면은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일봉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자, 주봉으로 보니까 약간 심전도 모습처럼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그 폭이 더 높아졌죠? 여기 지금 이 2023년도 들어서기 바로 이전보다 2023년도 이후에는 고점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월봉으로 볼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 네, 정말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쭉 성장을 하다가 2020년에 코로나에서 저점을 딱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데 잘 보면 그 코로나 이전에 2018년 고점 여기 살짝 위에서 지금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 장기 이동 평균선 보세요.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위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위에서 놀고 있죠. 내려갔었던 적이 2018년도랑 이 코로나 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다 이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50개월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이걸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올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알파벳 N자를 생각해 보세요. 알파벳 N자의 왼쪽 다리, 알파벳 N자의 징검다리.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알파벳 N자의 오른쪽 다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상승 있죠. 이 전에 이 상승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주는 기술의 어떤 혁명이나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의 장점은 와인이나 맥주는 한 번 입맛을 들이면 새로운 걸로 바꾸기가 무슨 뭐가 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요즘에 뭐 로봇 술집이라고 로봇이 따라주고 이거는 잠깐 재미로 가는 거지. 맛이 없으면은 그냥 흥미만 한번 그냥 인스타샷만 찍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입맛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쉽게 그걸 변하려면은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맥주나 와인이 출시될 때 엄청난 마케팅 비용, 1+1, 1+2 끼어 팔기 이렇게 해야 겨우 점유율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입맛에 길들여진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무덤까지 갈 때까지 마신다고 했잖아요. 절대 펩시콜라를 마실 수가 없어요. 거기 입맛이 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2021년부터 3년간 횡보 구간에 있죠. 이 3년간 횡보 구간이 만약에 뚫릴 경우에는 그렇죠? 바로 $300 이상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굉장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 장마철이 다가왔는데 후덥지근해요, 날씨가. 맞죠? 그 전에 무더위가 있었고 이제 장마가 끝나면 엄청난 무더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시기에 딱 맞는 주식이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맥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인 모임 가서 시원하게 또 와인.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 코로나 맥주 시원하게 원샷, 무더위 날려버려. 시장이 바라는 대로 올해 9월이면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까요? 미 연준은 계속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해야 하고 또 목표치 2%에 도달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 강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고용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미국 고용 시장을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보고서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9월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고용 시장이 어떤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월간 구인 건수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모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22년에 고점을 찍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 시장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2022년 대비 좀 하락하고 있다, 과열이 식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발표된 구인 이직 보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구인 공고 건수 5월에 814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1년 전보다 120만 감소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1년 전과 비교하는 이유는 계절적 그리고 시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1년 전과 비교를 하기 마련인데요. 보시면 1년 전보다 120만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 건수도 575만으로 4월보다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1년 전보다 41만 5천 건 감소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구인과 고용이 모두 1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취직 자신감을 보여주는 내가 지금 퇴직해도 퇴사해도 또 일자리 잡을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이 퇴직 자발적 비율 350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4월 수치에 비해서 크게 다른 것들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취직 자신감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자발적인 퇴직, 퇴사 권고를 받았거나 해고를 당했거나 그런 비자발적인 퇴직은 150만에서 5월에는 17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업장,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퇴직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4월보다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5월 보고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1년 전에 비해 확실히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들이 좀 경기가 조금은 힘들다라는 시그널도 이것에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4월 수치들이 일제히 하향 조정된 점도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사진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그러니까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명당 얼마나 많은 구인 공고 건수가 있나라는 차트인데요. 한때는 2개 일자리까지 있었습니다. 즉, 내가 실업자라면 2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갈 수 있는 입장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5월에는 1.2로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전만큼 내가 일자리가 많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복지를 좋게 하든 임금을 올려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든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추세가 조금은 완화적이 됐다. 평균으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자리 헤드헌터에 따르면 2021년하고 2022년에는 1, 2개월 정도면 새롭게 일자리에 취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2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새롭게 취직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고용 지표들이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고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식기 시작하면 가파른 속도로 식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의 고용시장 둔화, 경기 과열이 식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에 연준은 이미 이렇게 실업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2007년 3월에 4.4%였던 실업률이 1년 후에는 5.1%로 그리고 2008년 말에는 7.3%, 그 다음 해에는 다시 1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식을 때는 정말 급속도로 식는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 주 고용 지표에 연준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은 총재들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발언들 내놓고 있습니다. 2명의 연은 총재 발언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입니다. 향후 고용시장 둔화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직면할 리스크는 인플레이션만이 아니다. 즉 고용시장 주시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오스턴 골스비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입니다. 경기가 둔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만큼 연준은 제한적인 통화 정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다시금 조금씩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은의 1인자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석을 해서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뉘앙스 다분하게 풍겼습니다. 경기 과열이 점차 식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지표는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진전을 조금 더 확인해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긍정적이긴 하지만 조금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발언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실까요?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연준에 대해서는 좀 빠삭한 그런 좀 신뢰도가 높은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파월 진전을 논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운다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 2군데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이 부분 빨간색 부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연준이 여름 끝자락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사인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여름 끝자락이라고 하면 FOMC와 겹치는 시기를 생각해 봤을 때 9월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문단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중대한 진전, 실질적인 성과, 꽤 진전이 있었다. 이런 말들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신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뉘앙스를 강조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결국 파월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나왔다라면서 앞선 그런 내용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좀 가져도 좋겠다.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고용시장도 좀 둔화되고 있고 최근 경기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경기 과열도 식고 있다, 인플레도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보면 시장은 9월, 12월 두 번의 연내 인하를 계속해서 가능성 높이고 있는데요. 투자은행 라자드의 시장 전략가는 9월에 첫 인하가 시작돼서 11월과 12월 총 3차례의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연준이 딱 원하는 정도의 경기 과열이 식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금리 인하를 올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그널들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급등이 또 국내 증시 관련해서 좋은 훈풍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국내 증시에 좀 집중할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좀 크게 흔들렸던 만큼 오늘 미 증시의 훈풍,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내 증시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 계속해서 포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7시에 돌아와서 코리아 마켓에서 보내는 사인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인사드릴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